지효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밤에 울산에서 했는데 거기도 정말 평일 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좀 버벅대죠. 제가 요즘에 예전에는 이 강의 많이 할 때는 그냥 올라서면은 줄줄줄줄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강의를 자주 못해가지고 계속 버벅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네. 좀 있으세요? 아예 마이크로바이옴 모르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12시 40분 기차여서 일단 12시 15분, 20분까지는 꼭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자주 들으셨을 텐데 또 와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그만큼 한국 아메이가 또 글로벌 아메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플러스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다가 그만큼 열정을 쏟고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마이 웰네스 랩이라는 것도 약간 이제 상인분들 중심으로 이미 출시가 됐죠. 그 플랫폼 중심으로 출시가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하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아메이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마이랩보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제품은 없을 거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제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채변지를 까는 순간부터 진짜 현타가 오잖아요. 이게 내가 오늘 드디어 왔구나.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왔구나라는 그 현타가 올 정도로 이 어려운 제품을 지난 2년, 3년 동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끌고 갔고, 근데 지난 2년, 3년 동안 이 어려운 제품을 제가 수백 번 강의를 하면서 할 정도로 글로벌 아메이는 이게 아무리 어려운 제품이어도 이거를 절대 놓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사족을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저희 이 바이오 헬스케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꿈이 있어요. 예전에는 결핵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또는 에이즈 치료제, 항암제 이런 것들이 지난 50년, 60년 동안 바이오 헬스케어를 하는 과학자들의 엄청난 꿈이었다면은 요즘에 바이오 헬스케어를 하는 과학자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 타임머신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공상과학적이죠. 왜 타임머신을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은 이제는 저희가 암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120살까지 정말 건강하게 내가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 바이오 헬스케어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건강, 사람의 몸은 어떠냐 하면은 사람의 몸은 어찌 보면은 자동차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자동차와 같아서 사람이 몸은 한 번 고장이 나면은 예전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온갖 약이랑 메인터넌스에 집중을 하는 거지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꿈꾸는 거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는가. 너무나도 이제는 진부한 단어가 돼버린 예방의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방의학이라고 많이 말들을 했는데 제대로 된 예방의학을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아직.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하려면은 타임머신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 타임머신을 타고 3년 뒤에 가서 제 건강검진 기록부를 딱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재의 지호셉을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온 지호셉이 만났어요. 그럼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 3년 뒤에 당화혈색소가 6.8이야. 정신 차려. 너 3년 뒤에 인바디 수치가 무슨 꼴인 줄 아냐? 너 근육이 얼마나 빠진 줄 알아? 너 3년 뒤에 용종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왔더라. 너 3년 뒤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현재의 저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지요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의 파트너 분의 건강 3년 뒤의 건강검진 기록부와 그 사람의 외모와 이런 것들을 보고 딱 돌아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코칭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선생님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참 안타깝지만 바이오 헬스케어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어찌 보면 두려움이에요. 저희는 아메이와 함께 그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란 건 뭐냐?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격차가 있는데 3년 뒤 불과 내년에 내 건강 상태가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옛날처럼 다시 우울증이 폭발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용종이 몇 년 전에 나왔다 계속 안 나오는데 내가 용종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대장암으로 혹시 그 용종이 갔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두려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냥 홈쇼핑을 보다가 거기 나와서 연기하시는 분들이 막 무릎 잡고 이러는 게 왠지 나 같아서 저거를 사먹게 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종식시켜내는지가 사실은 이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데이터베이스로 풀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려다 보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부터 과학자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요셉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3년 뒤에 어디가 아플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 봤던 게 오케이, 생로병사의 비밀.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아픈지는 이 사람 몸 안에 블루프린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블루프린트 설계도면이 있는데 그 설계도면 안에 그 모든 기록이 다 들어있어. 그 설계도면을 보면은 이 사람이 60살에 대장암이 걸릴지 70살에 간암이 걸릴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면만 우리가 해석을 해내면은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 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예요. 인간의 유전자를 다 읽어드렸죠. 근데 거기는 이따가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꽝이 나버렸어요. 인간의 유전자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보기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어떤 꿈을 꿨냐면은 스파이더맨, 마블 이런 영화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이런 내용에 기인하는 것들이. 인간은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 있고 매일같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고 밥만 먹어도 진짜 장수하고 엄청 담배를 그렇게 펴대도 폐가 애기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진짜 단백질 조금 먹고 운동 조금 했더니 근육이 쭉쭉 붙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단백질을 먹고 자전거를 그렇게 타도 근육이 1%도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봤을 때 사람들의 객체의 차이가 있어요. 이 객체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외모부터 그 사람의 건강 상태까지의 그 다름이 그 사람의 유전자 안에 있을 거라고 해서 다 읽어드렸는데 꽝이 나버린 거예요. 유전자 안에는 그 사람의 생로병사를 좌지우지하는 데이터가 거의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질병들의 약 10% 정도밖에 유전자 안에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과학자들이 넘어갔던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라는 개념에서는 엑스포졸이라고 하는 좀 이따 자료 나올 거니까 죄송해요. 저 오늘 너무 흥분된다.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가지? 이러니까 저희 여기가 왠지 분위기랑 이게 제 대학교 때 강의하던 강의실 같아서 그런 건지 약간 생물학 강의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엑스포좀이라고 하는 내 환경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 유전자 꽝 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혈액이었어요. 그래서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 해서 옛날에 폭삭망한 테라노스 이런 혈액 한 방울로 모든 걸 다 봐요. 이런 회사 아세요? 그 대사기국으로 끝났던? 이게 왜 대사기국으로 끝나버렸냐? 혈액을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엔진 오일 있잖아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내가 딱 보고 자동차 엔진 오일의 탁도랑 상태를 보고 내가 이 차의 엔진 상태를 예측하겠어. 이 차의 엔진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고장 날지 내가 예측하겠어 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매일 아침 나 몰래
내 차에 엔진 오일을 새 걸로 계속 갈고 있어. 그러면 매일 엔진 오일을 찍어도 매일 새 거잖아요. 예측이 안 되겠죠. 그게 우리의 피해예요. 여러분이 전날에 치킨을 먹고 자도 다음날 아침엔 공복 혈당이 80이 되어 있어요. 치킨 먹은 순간에는 250까지 올라가는데도 다음날 아침이면은 공복 혈당이 80이. 우리 혈액에서 누적적 데이터, 좀 어려운 단어인데 내 인생을 반영하는 누적적 데이터로 남아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당화 혈색소라든지. 그래서 혈액의 색소가 침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혈액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예방의학에 대한 얼리 다이그노즈, 조기 진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 많은 회사들이 다 정밀 진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있다고 일로가 왔는데 왜 이렇게 흥분했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갈게요.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보게 된 게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정말로 놀라운 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정보를 얘네들이 다 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냐 하면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내 변을 분석을 하면은 내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엄청난 누적적 데이터들이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는 저희가 분석하는 코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생각보다 안정적인데 그러다가 이게 엄청나게 튀는 순간들이 나와요. 그때가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정 질병이 나타나기 1에서 3년 전이라고들 지금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튀는 패턴을 알고리즘화하게 되면은 이런 류의 튀는 패턴을 봤을 땐 이 사람은 3년 뒤에 용종이 생기겠구나. 이 사람은 간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립보건원부터 해서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래서 이 제목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애가 뭐길래 그런 거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학, 미생물이 이제 가장 큰 규모예요. 피라미드로 보자면은 미생물이 이제 이 바닥을 다 까는 거죠. 가장 큰 판때기가 미생물이고요. 근데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저기 막 모여서 살아요.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주인이 오늘 설탕 글루코즈를 딱 먹었네.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글루코즈 누가 보내?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글루코즈를 딱 먹어서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탄소 3개짜리 2개를 쪼개요. 맛있다 이러고 쪼개면은 그 옆에 있던 애가 파이루베이트 먹는 애, 그럼 파이루베이트 먹는 애가 나와서 그 파이루베이트를 먹고 프로피오네이트로 바꾸고, 어떤 애는 그 파이루베이트를 먹고 프로피오네이트로 바꾸거나 락테이트로 또 바꾸고, 어떤 애는 그 락테이트를 또 쪼개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아세테이트를 만들고, 어떤 애는 아세테이트를 2개를 붙여서 뷰티레이트, 이거를 다 다른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 안에 수만 종류의 미생물과 수십 조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여러분의 장 속에서 매일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 안에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세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 전 세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똑같은 사람이 단 2명도 없어요. 모두 다가 자신만의 아주 특이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왜 언제 어떻게 건강하고 아프고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다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보다 조금 더 작은 범위로 들어가는 저희가 식품 안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발효식품들 안에. 발효식품 이제 요거트나 김치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유산균, 저희가 젖산균이라고 부르는 거, 또는 아이들 변에 많은 비피도박테리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익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개념이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개념으로 가면 이제 유산균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게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봤을 때 원래는 의사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걔네는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애들이야. 그냥 항생제로 그거 다 언제나 죽여버려야 돼. 그 아주 파라사이트 같이 기생충처럼 인간한테 좀부터 사는 애들이고 걔네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돼 라는 게 의학의 발달과 시작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끔은 아주 연세 많으신 의사나 한의사분들을 만나면은 참 되게 답답한 얘기를 하세요. 정말 50년대, 60년대 교과서에 나와 있던 얘기를 아직도 그렇게 읊으시는 분들인데 그 내용이 지금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거는 완전히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이 미생물을 처음 만난, 처음 조우한 히스토리를 제가 5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미생물쟁이라서 이 내용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히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이 처음 시작은 1600년도에 네덜란드의 루벤 후크라는 유리 세공자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은 유리를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루벤 후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리를 세공을 하면서 유리를 오목하게도 만들어보고 볼록하게도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식탁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유리를 딱 겹쳐서 봤더니 없는 게 갑자기 생긴 마법처럼 없는 게 나타났어. 그러다 유리를 치웠더니 또 다시 그냥 식탁이 아무것도 없어. 유리를 다시 놨더니 뭐가 있어. 그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지구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 무척 많다라는 거를 그 루베누크가 처음 이야기하고요. 루베누크가 종이에 자기 노트에다가 자기가 그게 만들어낸 게 현미경이거든요.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본 것들을 막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들의 모습과 정말 유사하게 다 제대로 그려놨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첫 번째 인정이에요. 아, 이 지구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라는 건데 그 다음번 만남이 조금 잘못됐어요. 좀 잘못된 게 저는 솔직히 그 다음번 만남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로버트 코크예요. 1890년에 독일의 로버트 코크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프면은 의사라든지 어떤 병의 원인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아프면은 교회에 가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았다. 내가 아픈 이유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큰 시절이 1800년대 말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누군가 한 명이 아프면은 그 사람이 살던 마을이 몰살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우리 마을에 저주가 내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버트 코크라는 과학자가 그 몰살을 한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쥐를 한 마리 데려와요. 그래서 그 쥐의 혈액을 루베누크가 만든 현미경으로 봤더니 건강하게 살아있는 쥐의 피에는 없는 무언가가 꿈틀꿈틀 다니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 꿈틀꿈틀한 애를 건강한 쥐의 혈액에다 넣었더니 그 쥐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때 로버트 코크가 찾은 게 탄저균이었어요.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는. 그래서 이제 로버트 코크가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매균설, 만병의 근원은 미생물에서 시작이 된다. 균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매균설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하이진, 위생학이 의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멸균, 세척, 손세척, 끓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학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게 로버트 코크가 노벨 의학상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사들과 이런 그러고 나서 또 뭐 희대의 걸작들이 나왔죠.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항생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상처가 나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마법의 약이죠. 항생제를 줬더니 사람들이 막 살아나 죽어가던 사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그 돌아다니다가 이제 잘못된 거 먹어서 설사하고 상처 났는데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페니실린을 딱 넣는 순간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로버트 코크가 맞았구나. 이 균들은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이야. 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성립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깨지냐?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이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은 근데 사람들 몸에 이렇게나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뭐냐? 인간에게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따가 나올 내용 제가 처음에 약간 브리프하고 내용 들어가면 훨씬 쉬워서 이거는 좀 빨리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오늘 2시간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간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가장 충격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게 뭐였느냐? 사람이 음식을 먹거나 내가 당근을 먹거나 내가 토마토를 먹거나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내 침에 있는 라이조자임과 내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다 분해가 되고요. 내 소장에서 에너지를 다 흡수해요.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물을 대장에서 흡수합니다. 이게 저희가 배웠던 거잖아요. 그게 다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다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 내가 먹은 것들을 분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유전자가 그렇게 작아요. 인간의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는 초파리, 그 일주일 살다 죽는 이 과일 날파리 있죠. 이 날파리들에 비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한 1.5배밖에 크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인간의 유전자에는 많은 기능들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과학자들이 정말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셀룰레이즈가 없어요. 셀룰레이즈가 뭐냐면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셀룰로즈가 뭐냐?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는 모든 야채, 과일 얘네들을 다 휩싸고 있는 게 다 셀룰로즈예요. 여러분은 이 장 안에 미생물이 분해해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먹어봐야 다 똥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먹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는 아주 미량이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죽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요. 나머지의 것들은 소장 아래쪽 일리움 회장이라는 곳으로 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고, 미생물이 이거를 분해하면서 내 혈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저분자 괜찮아요. 작은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진 거가 물에 녹은 상태로, 물에 녹아서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미생물이 쪼개준 그 많은 저분자 물질들이 내 혈액까지 들어가서 내가 먹은 것이, 여러분이 당근을 먹으면 아 베타카로틴 때문에 내 눈이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장에 없으시면 그 당근은 베타카로틴은 고사하고 다 똥으로 그냥 변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드시든 간에 여러분 장에서 그거를 받아서 쪼개서 혈액까지 넣어주는 아이들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아무리 드셔봐야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이제 내용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는 현재 이 HEM 파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고요. 저희 회사는 저 혼자 설립한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리고요. 지금 생각보다 어리고 지금 얼떨결에 회사를 시작을 했다가 이게 작년에 상장까지 돼버리고 정말 그냥 뭐 굴러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회사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과학적 기술들의 백본은 거의 다 홀자펠 교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홀자펠 교수님은 미생물계에 살아있는 레전드 같은 분이세요. 살아있는 미생물계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무데나 가셔서 그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죠. 되게 유명한 락토바실러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락토바실러스의 분류를 보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의, 이게 위렐름 홀자펠의 이름을 따온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의 속이 통째로 있을 정도로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큰 뜻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로 와주셨고, 저는 원래는 경영경제랑 IT 공부를 했었어요. 경영경제랑 IT 공부를 하다가 3학년쯤 해가지고 도저히 제가 IT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IT를 제가 이제 중급 포기하고 그때 가서야 이제 생명과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석박사를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다가 한동대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었거든요. 이제 다시 독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그 한동대학교에 오신 게 원래는 교수님이 막스 루브너 연구소이자 칼슐레 대학교라고 KIT, 칼슐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독일 같은 유럽은 이제 대학 순위 평가가 많이 없는데 독일에서 한 번 대학 순위 평가를 했을 때 그 5위 안에 들어갔을 정도로 유명한 그 과학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독일의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을 17년을 역임을 하시고, 거기가 끝나시고 이제 스위스 쪽으로 가시려고, 스위스 취리공대나 EPFL 같은 데로 가시려고 하던 찰나에 저희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돌아가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 홀자펠 교수님이랑 알던 사이셨어요. 옛날 독일에서 창조과학회를 같이 하시던 알던 분이셨는데,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홀자펠 교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을 강제로 한동대학교로 끌고 오셨어요. 2년만 와달라. 그게 뭐였냐면은, 홀자펠 교수님은 사실은 정말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 집안이세요.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1902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시작하셨고, 홀자펠 교수님의 아버님도 아프리카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50개 이상 세우신 분이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의 형제들도, 형제자매가 아직도 아프리카 선교사고요. 교수님의 아들 2명도 아프리카 선교사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집안이 120년 정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4대째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집안이신데, 스스로 너무 세속적으로 잘 나가 버리신 거예요. 막스루브너 연구소장의 교수에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홀자펠 교수님한테 너도 인생에 한 번은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선교를 하러 와라 해서 2년만 선교사로 섬기고 가라 해가지고 한동대학교에 2년만 선교하러 오셨다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떼거지로 새벽기도 가는 걸 보고 반하셔서 17년째 계시면서 이제 영주권까지 나와버린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서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박했다라고 하면 그래 너 독일 어디서 했어? 아닌데 스위스 어디서 했어? 다 이 얘기하거든요. 한국에서 했어. 어떻게? 뭐 원격으로 하셨어? 교수님이 약간 이런. 그래서 교수님이 한국에 있을 일은 없잖아. 약간 이런. 그게 너무 당연시 될 정도로. 그래서 이 홀자펠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학적 지식과 이 널리지는 정말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 모든 지식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기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품 안에. 저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홀자펠 교수님이랑 연구를 하던 석박사 시절에 사실은 석사 때는 꿈도 못 꾸고 박사나 연구교수 이후에 가서 어디 세계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최우수상을 한 번만 받아도 정말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에 최우수상 딱 받고 나서 전 세계 대학에서 오퍼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장학금 줄 테니까 다 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상을 5번을 연달아 받았어요. 5년 동안. 근데 그게 이걸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월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석박을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어떤 시절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2000년 초에 끝났는데 인간이 개뿔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인간의 생로병사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 때문에 엄청나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생각은 뭐냐?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그럼 우리가 바꾸면 돼. 이것만 조절을 하면 돼. 나는 아주 심플한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극도로 복잡한 생태계예요. 아까 제가 쉽게 설명해서 우리 장 안에 환경을 만들어오고 있는 미생물들이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겉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개에 달하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핑퐁을 치고 있어요. 설탕, 파이루베이트, 글루코즈,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인돌, 인돌 락테이트 이게 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여러분 장 속에 지금 여러분이 눈에만 보이지 않지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에 수만 명의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서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흡사 여러분 장 속에서 미생물들로 인해서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절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과학자들이 포기를 했어요.
야 그거는 안 되고 그냥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먹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통째로 이식을 해. 그거를 FMT, 분변 이식술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연구소와 대학들이 다 글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조절하는 게. 근데 그때 전 세계 한 3군데에서만 저희 그룹을 포함해서 2군데가 더 있는데 그 3군데 정도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람의 똥은 먹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죠. 그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똥을 평생 먹으면서 사냐? 그게 사람 똥을 캡슐에 담아서 평생 먹고 사는데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래서 병이 났는데 그럼 나한테 똥 주던 사람이 죽으면 뭐 나도 같이 죽는 거 뭐 그 사람의 뭐 똥을 10년치를 받아놓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똥을 먹지 않고서도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복제해서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 벨기에의 겐트 대학교, 그리고 네덜란드 왕립연구소 TNO라는 곳, 그리고 저희 이렇게 3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학회에 가가지고 남의 똥을 먹지 않고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이 됩니다라는 발표를 할 때마다 최우수상을 계속 받았어요. 너무 센세이션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2010년대부터 하던 게 2022년에 드디어 출시가 된 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똥 캡슐을 먹지 않고서도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조절이 되는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마이크로바이옴은 조절은 해야 되는데 마이랩은 뭐 비싸고 힘들고 체변하고 이게 어려워서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남의 똥을 먹을래? 그게 더 쉬울까? 라고 이제 여러분 물어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저희는 10년 이상의 공을 들였던 그 내용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은 또다시 제가 한 5분 10분이 걸리는 내용인데 어제 울산에서 이 내용을 제가 살짝 했었는데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은 드리고 갈게요.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헬스케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플러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여기 아메이 분이 계시던데 이거 어디 녹화돼서 나가거나 그러지 않게만 좀 조심을 해주세요. 이거 녹화돼서 어디 나가면 제가 다시는 강의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쪽을 너무 제가 신랄하게 좀 비판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요즘에 여기에서 나는 유튜브보다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더 길다 이런 분들 계세요? 다 유튜브 보시죠? 이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거의 3년 만에 TV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이었어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되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대학교 때 무슨 UCC 콘테스트 나간다고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뭐 만들어서 콘테스트 나간다고 뭐 길바닥에서 막 이거 들고 찍고 있는데 아이고 웃기고들 자빠져 이런 생각했어. 야 저걸 누가 보냐 지금 무한도전 봐야지 MBC 무한도전 봐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몇 년 만에 모든 거를 박살낼 거라고 제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시사하느냐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의 특별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깊이 많은 관심이 있어요. 나는 그냥 TV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이 중에서 그냥 골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을 위한 컨텐츠를 나는 볼 거야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이 유튜브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두고 봤을 때 지금 이 아메이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제네레이션, 지금 사실은 30대, 심지어 30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유튜브 제네레이션이에요. 그들은 브로셔 펴놓고 제품 카탈로그 펴놓고 일로 와봐. 이제 뭐 사회초년 일로 와봐.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을 저 건강한데요. 이거 좋은 거니까 조용히 하고 그냥 먹어. 나중에 너 10년 뒤에 나한테 너 지금 건강해 너 젊어서 그런 얘기하고 있지. 너 10년만 가봐라. 너 지금부터 이거 먹어. 먹고 잘 안 돼 더 먹어. 적게 더 먹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드세요? 여러분 애들 드세요 그거? 안 먹죠.
그게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미 그게 이미 오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 제너레이션이. 이거를 여러분이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은 저번 주부터 해서 일본에서 그 취재 기자팀이 9팀이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아메이 일본에 이 마이랩을 출시를 합니다. 마이랩을 출시를 하는데 아메이 일본은 지금 초흥분 상태예요. 저희 한국에서 2년 동안 파는 물량을 첫 3달 만에 팔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로 이거를 포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 줄 아세요? 이게 아메이 일본에 있는 취재진들도 우리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9팀이 취재를 해가면서 이거를 일본의 전역에다 기사를 뿌릴 정도로 이 개인 맞춤형은 센세이셔널하고요. 제가 일본에 그래서 일본 출시 때문에 일본에 자주 가 있는데 저하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일본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배워요. 아, 확실히 뭐 우리나라보다 느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정말 사람이 박시글박시글해요. 인구가 많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맞아. 나도 어릴 때 강남역 3번 출구, 7번 출구 가면 진짜 이렇게 떠밀려 다닐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강남역 가도 한산하거든요. 홍대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옛날엔 진짜 이렇게 떠가지고 강남역 7번 출구 나가면 이렇게 반쯤 떠가지고 타워레코드 앞에 진짜 아시죠? 이러고 막 밀려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래요. 젊은 세대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제가 엑스제팬, 저는 뭐 슬램덩크, 드래곤 이 제네레이션, 파이널 판타 이 제네레이션이니까 저는 일본 컬처에 대한 또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엔 K 컬처가 더 많이 나가지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느리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의 인식, 제품에 대한 인식,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라가 약간 좀 더 느린 것 같아요. 어디서 판별이 나느냐? 일본은 이미 메이지 아세요? 메이지라고 하는 일본 그 유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유명한 회사예요. 가루비라는 회사 아세요? 가루비, 메이지 유명한 데죠. 가루비랑 메이지에서 이미 사람들의 변을 받아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아침 식사용 시리얼, 개인 맞춤형 식사용 우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올 정도로 이미 거기는 빨리 나가 있어요. 빨리 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본 아메이가 매출이 한때 3조를 봤었어요. 아시죠? 어마무시했어요. 일본 아메이 헤드쿼터 가보신 분, 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시부야, 진짜 우리나라의 청담동 같은 데거든요. 일본 진짜 땅값 제일 비싼 그 시부야 한복판에 요요기 공원, 그 요요기 공원 바로 맞은편에 그 옆에 NHK의 헤드쿼터가 있어요. NHK 미국 그 일본 그 방송국 NHK 헤드쿼터 바로 옆에 그 시부야에서 거의 제일 높은 빌딩이 일본 아메이 본사예요. 그 정도로 3조 매출을 하면서 일본이 날아가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국의 반토막도 되지 않아요. 반토막보다 이제 좀 회복하고 있죠. 이제 5천억, 7천억 가고 있으니까 6분의 1로 빠졌어요. 매출이 5분의 1, 6분의 1로.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변화하지 못해서 안주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제네레이션들은 먹어 브로셔 펴놓고 이거 제품 중에 뭐 먹을래? 이 중에 하나 골라. 이게 아니라 너는 말이지 너 뭐 밀크시슬 너 이거 뭐 너 술 많이 먹지? 밀크시슬 먹고 이게 아니라 너 보자. 야 너는 확실히 특별하네. 넌 다르네.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너는 요거 먹어야 되겠어. 야 너 마이 웰네스를 봤더니 너 건강은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부족해. 너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들은 절대 설득할 수가 없는 제너레이션. 나는 스페셜해요. 나는 스페셜한데 똑같은 제품 넣고 다 그냥 일괄로 그냥 쭉 뿌려가지고 이거 그냥 먹어. 근데 안 되면 더 먹어. 이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 제너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못했던 일본이 매년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데 진짜 5년 만에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매출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일본 아메이가 아시아의 패권국으로서 엄청난 파워를 부과하고 가다가 저희는 너무 감사한 게 글로벌 아메이가 그 모습을 봐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 이거구나로 글로벌 아메이가 시작을 한 거고 그게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이라는 플랫폼인 거고 그거를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거를 출시한다고 했더니 한국에서 2년 동안 팔 물량을 첫 3달 만에 팔아보게 되겠다고 하는 게 일본 아메이 ABO들이 환호성을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했고 지금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개인으로서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계속 브로셔 펼쳐놓고 제품을 팔려고 하니까 이거를 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있던데 드디어 그 사막의 단물과 같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한국 아메이 직원 만나고 임원분들을 만나면 정말 박수 쳐주시고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이거를 총대를 메고 처음에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굴곡기 없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와 마이웰네스랩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사람들의 라이프를 코칭해 주는 거를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금방입니다. 이 제네레이션의 체인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웰네스랩도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할게요.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지금 글로벌 아메이, 한국 아메이가 짜고 있는 저희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마이랩과 나의 헬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마이웰네스랩의 두 개의 융합을 통해서 어느 회사도 이 융합은 하지 못했어요. 뭐 풀무원이니 뭐 애터미니 이런 데는 이거 웰네스랩 같은 거 처음 시작해서 뭐는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두 번 찍어보면 끼게요. 한두 번 찍어보고 뭐 내가 뭐 3일마다 한 번씩 몸이 막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결국은 이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의 융합을 통해서 모든 파이토 뉴트리언트의 초개인화로 가겠다라는 게 아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자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제가 가면서 이제는 빨리 설명을 할게요. 이제 30분 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이 제품을 많이 먹는 게 너는 의미 있게 살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네가 의미 있게 살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은 원래는 이 유전자 안에 답이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유전자가 완전 꽝이 난 거예요. 완전 꽝이 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했을 뿐이고 생명 현상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를 저희가 엑스포점이라고 부릅니다. 엑스포점, 인바이러먼털 익스포점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환경 오염, 대기 오염, 공기, 물,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조우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는 유전자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가 있느냐? 휴먼 게놈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40년이 지나서 그 둘이 다시 만났어. 우연찮게. 중국에서 다시 만났더니 미국에서 40년 동안 자란 일란성 쌍둥이는 대머리에 대장암에 비만에 당뇨에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서 살았던 일란성 쌍둥이는 너무 건강, 머리가 북실북실하고 너무나도 건강. 그 과학자, 야 그러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한 명은 여기 살았고 한 명은 여기 살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쌍둥이 연구들의 모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점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미 2014년도부터 스탠포드에다가 1,000만 불을 지원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1,000만 불을 지원해서 이미 이 엑스포점에 대한 연구를 해왔었고 이 엑스포점에 대한 연구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제품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앰모스피어, 이스프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이 조절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메이는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2014년에 이거를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아메이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눈치를 챈 게 뭐였느냐?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아메이가 이 쌍둥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일란성 쌍둥이에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앰모스피어, 이스프링 다 같은 거 더블엑스 다 먹고 사는데도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건강한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서 그들의 차이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라는 것을 아메이가 알게 됐고, 그래서 2015년에 그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저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한테 수백만 불을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미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고사하고 모든 회사들이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만들어 파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그냥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막 락토핏 같은 거 나오고 로고송 뭐 락토핏 뭐 이런 거 거의 뭐 그냥 이런 유산균의 시절이었지,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기업은 아메이밖에 없었어요. 글로벌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드디어 결국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뭐느냐? 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은 과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생물쟁이지만 이거를 보면서 정말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같은 시야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또는 내가 내 몸의 상태가 이렇고 내가 활력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를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이러는 게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인 것 같고, 내가 뭐를 잘해서인 것 같고, 내가 좋은 피를 물려받아서인 거라고 언뜻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30조에 달하는 이 미생물들이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연구 많이 했던 게 우울증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우울증 치료제가 지금 미국 FDA IND 임상 이상 승인 받아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쥐한테 저희가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신 분의 변을 받아오고요, 되게 건강하신 분의 변을 받아와서 쥐한테 그거를 이식을 해줘봐요. 이식을 한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하느냐, 이게 포스트 스위밍이라고 강제 수영법이라고, 좀 쥐들한테 미안하지만 죽이진 않아요. 저희가 잘 건져주긴 합니다. 엄청나게 큰 수조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거기에서 이 수조에다가 발판을 놓는데 그 발판을 수면 조금 아래에다 둬요. 그래서 쥐가 육안으로 보면 그 발판이 안 보여요. 발판이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쥐가 엄청나게 수영을 해서 그 발판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지, 아니면 꼬르륵 해서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그 물에다 딱 담그면은 1시간을 수영을 해서라도 결국 그 발판을 찾아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애가 쉬어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10분도 수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꼬르륵을 해버려요. 바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바로 건져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제가 오늘 우울감을 느끼는 거, 제가 불안감이 나타나는 거, 제가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게 내가 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피를 받아서도 아니고, 내가 재작년에 뭐를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에 미생물이 잘못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이거를 과학 의사들이 끝까지 인정을 못하다가 어떤 대사건이 있었느냐, 의사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끝나고 마이크로바이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야 웃기지 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애들한테 항생제를 그렇게 처방을 해야 됐는데, 그냥 균주기로 항생제 그렇게 처방해야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항생제 처방한 애들은 뭐 다 병 걸리고 지금 난리가 났게? 라고 해서 의사들이 실제로 소아과 의사들이 모여서 메타아날리시스라고 대규모 대량 분석을 해요. 자기네들이 처방전을 내린 아이들의 기록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2살 이전에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한 애들을 다 출연했더니 전체 아이의 70%가 넘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의 5살 이후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다 끌고 와요. 다 끌고 와서 진짜로 우리가 항생제 준 애들만 아파지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5세 이후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다 훑었더니 빙고였어요.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은
아토피, 천식, 비만, 자가면역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서 나온 거였어요. 그때부터 과학자들이 진짜 충격, 의사들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부터 꾸물꾸물 소아과 가가지고 애들 항생제 처방받으면 의사가 유산균 막 처방 엄청나게, 요즘에 항생제 처방받으면 유산균 막 두세 포씩 처방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에는 막 항생제 엄청 과처방해가지고 병이 똑똑 떨어지는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어요. 막 택시 타고 가면 야 거기 가면 감기 이틀 만에 나 해서 가서 받아 먹으면 항생제 3-4배씩 과처방하는 병원들. 그런 데 가가지고 저 약 좀 넉넉히 주세요.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항생제 좀 넉넉히 주세요 하면 막 처방전 막 내려줘서 그냥 그거 해외에 들고 나가서 캔디 까먹듯이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요즘에 소아과에서 항생제 과처방한다 이거 맘카페 올라가면 그 병원 바로 문 닫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는 최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폐쇄성 폐질환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기부에서 저희가 50억을 지원받았어요. 난치병 치료제 개발해달라고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이랑 아산병원이랑 지금 같이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폐쇄성 폐질환이 원인 불명의 병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담배 많이 피면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요즘에 여성이 훨씬 많아요. 비흡연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폐쇄성 폐질환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간접 흡연의 위험성. 남편이 담배를 피면은 담배를 안 펴본 여성은 더 문제가 된다 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담배 안 피는 남편이 있는 여성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정말 제가 인생에서 본 가장 황당한 기사였는데, 여성분들이 고등어를 많이 구워서 고등어 연기 때문에 폐질환, 그 보셨죠 그 기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원인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이랑 클루를 찾은 게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에요. 이게 저희가 슈퍼 할머니들을 21명을 찾았어요. 슈퍼 할머니. 이 할머니들은 거의 100세에 다 됐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시는데 아직도 폐가 애기폐 같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똥을 저희가 받아오면 이 똥은 진짜 황금똥이 장난. 이게 전 세계 인류의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할 비밀이 그 할머니들의 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한 다음에 그 쥐를 스모킹 챔버에 두면은 그 쥐는 폐가 망가지질 않아요. 근데 어린 여성인데 폐질환이 오신 분의 똥을 이식을 해서 스모킹 챔버에 넣으면 그 쥐는 폐가 바로 망가져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할머니 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이 폐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요 패러다임의 시프트, 이 생각을 바꾸시면 정말 놀라운 시야가 트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냐 도대체.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우리가 분해해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대사체라는 물질로 쪼개서 장세포를 통과하게 해줘야지만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약을 조금 유식한 말로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스몰 몰리큘이라고 불러요. 그걸 왜 그렇게 부르느냐? 약은 먹으면은 복불복이 없이 다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 그 약은 장내 미생물 안 마이크로바이옴 안 통하고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분자량을 작게 했기 때문에 저분자 화합물인 거예요. 얘네들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은 효과가 언제나 있어요. 근데 약 중에서도 분자량이 좀 큰데 혈액으로 가기만 하면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뭐 항암제라든지 위고비 같은 게 펩타이드, 호르몬 라이크 펩타이드.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호르몬이랑 유사하게 생긴 단백질 다당체나죠. 단백질의 중합체. 그러니까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얘는 분자량이 커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주사로 밖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이라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제외한 저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쪼개져야지 장기로 들어가는 거지, 제가 안 받아주면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똥으로 나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현재 헬스케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픈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좋은 건강기능성 식품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아픈 거예요. 못 먹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먹는데 효과가 없어서 아픈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의 가장 큰, 모든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왜 우리 제품이 도대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나요? 라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 비밀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여기에요.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제품은 이 사람은 먹었는데 미생물이 다행히 있어서 쪼개서 혈액으로 가니까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봐야 다 똥으로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마리스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해독하는 기술만 나오면은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왜냐?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문제, 아메이뿐만 아니라 종근당의 GNC 뭐 모든 회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안 들어요? 왜? 이거를 해석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듣는 사람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 아까 삼성 반도체 공장처럼 애들이 컨베이어 타고 엄청나게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열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열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 제약회사들의 아주 핵심 인력, 박사 막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뽑아서 넣어주면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옛날에 못 만들던 약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만들던 약의 효율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나오는 엄청난 혁신들입니다. 그게 아메이가 2015년도부터 우리랑 같이 꿈꿔왔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인삼이에요. 인삼은 먹으면 누구는 인삼빨이 받고 누구는 안 받아요. 요 최근에 이 논문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이 논문이 무슨 얘기느냐? 진생 이게 그 폴리사카라이드 진생에 있는 건데, 인삼에 있는 이 진세노사이드는 분자량이 너무 커서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는 구조에 컴파운드 K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고요.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인삼 아무리 먹어봐야 다 변기통으로 그냥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서야 이 원리가 정리가 됐어요. 아, 그래서 누구는 인삼빨이 듣고 누구는 인삼빨이 안 듣는구나. 그래서 홍삼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이거를 쪼개는 효율이 올라가서 홍삼의 효과가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홍삼이고 흑삼이고 이 미생물 없는 사람은 다 똥으로 나가는 건 똑같아요. 효과 없어요. 그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에콜, 뭐 치매의 핵심이라고 하는 유로리틴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콜, 갱년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에콜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이 에콜 만드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분은 갱년기가 잘 걸리지 않아요. 골다공증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우울증도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만들 수 있는 미생물 가지신 분이 저희가 임상 연구해 보니까 한국 여성분들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로리틴 A가 나오기 시작하면 치매가 안 걸려요.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로리틴 만들 수 있는 미생물 있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 만드는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식을 하고 어떻게 못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이게 현재 아메이랑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것들 다 뭐 커큐민, 아즈베라트롤 뭐 아무튼 장에 미생물, 이게 받아주는 미생물 없으면 이런 거 그냥 사서 변기통에다 그냥 부으세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 입통에서 변기통으로 들어가나 그냥 여러분이 변기통으로 들어가나 그거나 거예요. 이게 이 중간에 여러분 장에 미생물이 없으면 이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문이 2019년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된다. 이래서 근데 그 차이는 이 사람들의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누가 반응이 되고 누가 비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가장 최신의 개념, 건강이 뭐예요? 반응군이 건강한 사람. 비건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저희가 비반응군이라고 불러요. 왜냐? 이제는 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항암제가 없어서 돌아가세요? 항암제가 안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군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가장 최신의 가장 핫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2019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이걸 나온 걸 보고 글로벌 아메이랑 저희가 이제 때가 됐다.
출시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2015년도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2019년도에 이제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던 2022년이라는 빠른 시기에 제품을 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상 조금씩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이거 녹화해서 어디 나가면 저 진짜 큰일 나는 내용들 나오니까 제발 하지 마요. 저 다시는 강의 못해요. 제가 알기로 그 아톰이라는 회사가 저희 마이랩 같은 거 만들고 싶어서 지금 진짜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희 주변에 있는 그래서 CJ 바이오사이언스 다 뒤져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 제품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토미는 지금 제가 알기로 회장님이 거의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게 너무 배가 아파서. 지금 한국의 개인 맞춤형 시장을 이 마이랩 하나로 아메이가 55% 넘어갔어요. 점유율이. 독과점이에요. 아메이 혼자 다 하고 다 날아가고 있는데 아토미는 지금 제품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카피 제품이 못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엔자임 바이오 이런 제품들 카피 제품이 이쯤 되면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 마이랩을 하려면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했던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3세대 기술까지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메이는 전 세계 최초로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다 활용해서 만든 제품은 마이랩이라는 제품이고요. CJ 바이오사이언스, 천내 뭐 어느 거를 보더라도 그 모든 기술은 유전자 분석이라고는 1세대 기술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 세대차 기술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분들에게 좀 물어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 다음에 저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인데 제가 3세대 기술이 뭔지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토미가 이거 마이랩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2, 3, 4, 5, 6번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 마이크로바이옴을 1세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기술밖에 없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그 고객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딱 찍어요. 아 근데 어차피 못하겠고 아무튼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2세대까지 해야지만 되는 거지만 아무튼 1, 2세대 기술을 어디서 찾았어. 찾을 수가 없지만 찾아서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을 찍어요. 그리고 1번 제품을 2달 정도 먹어. 2달을 먹어.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마이크로바이옴을 찍어. 그래서 1번을 먹었을 때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결과지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번 제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한 달 정도 쉬어요. 그러고 나서 2번 제품을 다시 2달을 드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찍어. 아 2번이 이렇구나. 그리고 한 달 쉬고 3번을 또 2달 먹어. 그리고 다시 찍어.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12번을 해야 돼요. 6개 제품 전후 12번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고 시간은 한 2년 좀 안 되게 걸릴 것 같아요. 제품을 추가해서 뭐 10개 되면은 그럼 한 3, 4년 걸리겠죠? 이거 다 먹어봐야 되니까. 그럼 2년이 지나서 12개의 결과지를 딱 펴놓고 아 3번 먹으면 제일 좋네 하고 이제 3번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토미는 이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피마스 기술이 뭐냐? 여러분이 변을 보내주시면 저희는 여러분을 저희 연구소에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한 번에 복제를 따놓고 여러분이 2달씩 먹었다 뺐다 하는 게 얘네들이 한 번에 6개 제품을 다 먹어봐요. 그리고 이거를 엄청나게 하이스루프스로 고속으로 24시간 만에 여러분이 이거를 먹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선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한 번에 데이터가 뜨죠. 3번 드시면 됩니다. 이게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핵심인 거예요. 이 3세대 기술이 없으면은 그 누구도 이게 출시가 안 돼요. 지금 다들 미쳐서 날뛰는데도 아무도 출시를 못 하고 있어요. 3년이 됐는데도. 이게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버리는 게 무슨 이유냐면은 여기서 저희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크시슬 돼요? 이소플라본 먹어도 돼요? 나 더블엑스 먹으면 얼마나 흡수돼요? 나 이소플라본 먹으면 에콜 만들어줘요? 엘라직산 먹으면 유로리틴 A 나와요? 치매가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제품 왜 효과 없어? 이거 다 해보려고 하면은 애터미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밀크시슬 또 2달 먹어. 저는 이소플라본 2달 먹어. 이거는 끝없는 게임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 변 하나를 96개까지 따버린 다음에 이거를 이미 AI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해가지고 아 이분은 이소플라본 먹어도 에콜 안 나와 비반응자야. 그러면 그분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소플라본 먹는데 아토미 같은 경우는 에콜이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오지?
그러면 이소플라본이랑 이 미생물을 2달 동안 먹어봐. 2달 뒤에 찍어. 안 나오네. 그럼 이소플라본이랑 다른 미생물을 또 2달을 먹어. 안 나오네. 이소플라본이랑 또 다른 미생물을 2달을 먹어. 아, 이거 나온다. 당신은 이소플라본과 이 미생물을 드시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이 플랫폼 안에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소플라본이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쭉 다 얘가 먹어보면 되잖아요. 에콜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만들어요? 유로리틴 못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요? 더블 X 흡수율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이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초격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막 안달복달이 난 거예요. 지금 막 이 개념을 이제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어떤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플랫폼의 무서운 점은 플랫폼을 정의하는 것 단어 중에 하나가 WTA,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승자 독식이에요. 플랫폼은. 여기 지금 카카오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네이트 모드로 넘어가신 분 있으세요 지금? 네이버 라인 넘어간 분 있으세요? 카카오톡에 내 10년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미팅과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가? 근데 그게 카카오톡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거기 자승자박 걸렸어요.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플랫폼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플랫폼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면은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으로 고객들이 내 마이랩 데이터와 마이 웰네스 랩 데이터와 그래서 내가 뭐가 반응이 있는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병에 취약한지 3년 뒤에 무슨 병에 걸릴지가 내 데이터를 2년 3년 넣어서 그게 나오고 있는데 옆에 회사 갔더니 안 돼? 그럼 좀 더 먹어봐. 왜 안 되지? 더 먹어보면 어때? 이거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메이로 다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아메이 안에다 이 플랫폼에 자기 데이터를 2년 3년을 넣으면은 아무도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냥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면은 그분들이 이마트 가서 나 D 먹어야 돼? 그럼 나 이마트 가서 이거 사 먹어야지. 여기는 더블 X만 먹고 나 다른 건 저기 가서 사 먹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데이터를 이 안으로 넣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2년, 3년, 4년 뒤에 아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랫폼 안에서 그 에듀케이션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아메이가 지금 구상하는 다가오는 20년의 뉴 패러다임입니다. 진짜 뉴 패러다임이에요. 여기를 아메이가 먼저 선점하고 나면은 사실은 말살이에요. 이거는 이 생태계의 말살 수준 제가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아메이가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의 뉴 스탠다드라고 말살이 갑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길이 가고 있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 기차를 진짜 놓칠 수가 있어서 결론 쪽으로 가겠습니다. 뷰티레이트 내용이나 면역 내용도 하면은 좋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결론 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메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이 피마스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해하셨던 디지털 트윈이 왜 필요한지 이게 없으면 다른 회사들은 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 반응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어려운 단어로 설명했던 마이 웰네스 랩의 정의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인 마이랩과 내 헬스 디지털 트윈인 마이 웰네스 랩을 두 개를 융합함으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안 들으면 더 먹어를 우리는 파이토 뉴트리언트 이 건강기능성 식품의 초개인화 당신이 왜 안 듣는지 안 들으면 듣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초개인화로 가겠다라는 게 마이랩과 마이 웰네스 랩의 통합의 큰 미래 비전이에요. 이제는 제 처음에 어려운 단어가 이제는 다 이해가 가셨죠. 어떻게 그리로 갈 건지. 이 마이랩을 통해서 저희는 62,000개가 아니라 지금 10만 건이 쌓였어요. 데이터베이스가. 1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였고 이 1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희는 뭐를 하고 있느냐 그 10만 명 안에 반응군과 비반응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정말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린아이들 그로잉 랩 데이터가 지금 다 쌓이고 있어요. 보면은 아이들이 놀랍게도 뷰노나 이런 거에서 성장판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성별도 다 비슷하고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한데 어떤 아이들은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장에 있는 미생물을 뽑아서 쥐한테 넣어줬더니 쥐의 칼슘 흡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칼슘 같은 무기물도 장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려면 미생물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글로벌 아메이가 이미 가져갔어요. 완전 신나죠. 이거는 다 독점균주예요. 아메이. 그 어느 회사도 없어요. 이 균주들은. 아메이가 독점적으로 이제 이거 골다공증, 어린이 성장 제품.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내일 아메이에 전화해서 이거 제품 왜 안 나와 이거 하시면 저 다시는 강의 못해요. 연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 주시긴 해야 돼요.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에콜 지금 에콜 못 만드는 여성분들 만드는 여성으로 바꾸는 균주도 거의 다 찾았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유로리틴 못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을 바꿔주는 미생물. 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제 이해 가시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른 회사 제품은 왜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 제품이 어느 제품보다 가격이 1.5배, 2배가 돼도 그 제품은 먹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복불복인데 아메이는 먹으면 일단 무조건 들어. 1.5배, 2배 비싸도 저는 이거 사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플랫폼으로 나를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내 질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코칭이 들어오기 시작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던 프로젝트는 엔자임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단백질 드셨을 때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 단백질 섭취했을 때 소화 잘하시는 분들의 장에서 찾은 20701이라는 미생물을 봤더니 아메이의 APP, 그 올플랭 프로틴, 그 파이토 프로틴이랑 붙여봤더니 단백질 분해량 배수가 3.6배, 효소까지 붙으면 4.5배까지 증가하는 걸 보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오 같은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누구는 왜 단백질을 먹어도 나는 근육이 1도 안 붙어. 그렇게 굿모닝을 하고 자전거를 그렇게 타도 나는 왜 근육이 붙지를 않아.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드셔봐야 다 가스로 바뀌어서 날아가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백질 분해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반응도.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반응자를 저반응자를 고반응자로 바꿔주는 제품.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바꿔주는 제품. 이거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가 예전에 인스파이어에서 한번 했던 강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가 3년 만에 세상의 판을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유튜브는 최초의 미디어, MBC나 SBS, KBS가 그냥 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이라면은 유튜브는 최초의 미디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융합한 플랫폼이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었느냐? 제가 한때 TV를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TV 보는데 30분 동안 채널만 돌리고 있고 TV 보는 시간은 30분도 안 돼요. 5번부터 268번까지 올라가서 다시 5번 누르고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이게 아시죠? 내가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내가 뭐 보고 싶은지도 모르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피면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나보다 내가 뭐 봐야 되는지 더 잘 알아. 유튜브는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 무언가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와 합쳐졌을 때 그 폭발적인 파워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유튜브는 잔치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 아직 터지지 않은 게 바로 헬스케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헬스케어로 왔을 때 여기서 나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나 딱 안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나는 이거 먹으면 내가 반응자라서 나는 이거 먹으면 딱 듣고 나는 이거 먹으면 몇 년 뒤에 난 절대 병도 안 걸리고 나는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서 이거 하면 난 딱 돼. 그리고 너는 이거 하면 딱 돼. 이거를 진짜로 꿰차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거기에다 내 건강은 계속 노쇠해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만나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넣으면 그게 바로 핵폭탄이에요.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가 만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을 다 붕괴시킬 정도로 위너 테이크스 올, 아메이의 이 플랫폼이 모든 걸 가져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이거 하려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수조 원을 들여서 10년 동안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 이 모든 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데 1년에 3,000개씩 모았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1년에 3,000개씩 모아서 10년 동안 3만 1,000개를 모았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거 끝나자마자 우리나라도 질세라 바로 시작해서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나라는 수백억씩 한국식품연구원에 투자를 해서 1년에 1,000개씩 모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어요. 아메이가 저저번 달에 한 달에 6,000개를 모았어요. 한 달에. 우리나라가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는데 아메이가 한 달에 6,000개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아메이가 첫 3달 동안 6만 개를 모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국 아메이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10만 개가 넘어갔어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룹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메이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만. 이게 이 세상의 변화와 여러분이 탑승해 있는 기차가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여러분만 모르고 계세요. 이게 마켓앤마켓이라고 통계 자료에서 나온 건데 2027년을 예측했을 때 세계의 가장 유수한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을 하는 회사를 뽑아냈을 때 아메이가 스타그룹의 최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스프나 DSM은 아메이 매출의 거의 10배 하는 회사들이에요. 독일의 핵심 기업이고요. 네덜란드의 핵심 기업이에요. 그 독일의 넘버원 케미컬 기업이 바스프,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이 100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아메이 매출의 10배 정도 하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데보다도 상위에 아메이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자리가 어디고 지금 글로벌 아메이의 선봉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마이랩 또다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이 웰네스랩도 한국이 최초 출시야. 그러니까 이 모든 플랫폼은 지금 한국이 종주국이 돼버렸어요. 한국이 글로벌 아메이의 판도를 바꾸는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로셔 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기록을 피고 가시는 연습을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 세상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고 그것이 헬스케어 4.0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의 가장 핵심의 기술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셔서 아메이가 많은 준비했어요.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10년, 20년 저희가 뉴 스탠다드 만들어내는 과정 함께 잘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